이제는 아침, 저녁 바람이 차죠.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 바람이 차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양군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이제 이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으로 계속 30년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찬 기운이 느껴지면 이제 겨울 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이 다가오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시험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라는 느낌을 하게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 컨셉은 말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5번 하기로 했죠. 5번 중에 앞에 4번은 1번은 항상 동일한 문제고 40번은 항상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5번 문제가 1회차 5번 문제와 2회차 5번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냐면요. 1번에서부터 3번까지가 총론인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항상 토지의 용어정의고 3번은 항상 부동산의 특성으로 출제할 겁니다. 근데 1번은 약간 갔다 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 번호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면 똑같은 번호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문제가 들어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1회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1회차를 숙보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 40문제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가져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난 너무 싫어 이 문제는. 너무너무 모르겠어 정말.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되겠어. 그런 문제는 버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문제가 불편해. 나 7번 문제 진짜 모르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버리지 말고요. 최소한 2회차까지는 가지고 갈 겁니다. 가지고 가고 3회차 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쯤 버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한 3회차가 이제 1회차 끝나고 2회차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3회차가 끝나면 1번끼리 쭉, 2번끼리 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숙보기를 1회독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숙보기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지문들로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좀 봅시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뭘 찾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산업 분류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표준산업 분류, 대분류가 부동산업이죠. 자, 부동산업은 다시 2가지로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관련 서비스업.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네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는 얘기는 임대 및 공급업을 찾아라는 거죠. 임대 및 공급업은 다시 구분하면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 4번.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실제 시험도. 먼저 그러니까 문제가 표준산업 분류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소분류 아닌 거 찾아라, 중분류 아닌 거 찾아라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는 뜻은 임대 및 공급업을 찾아라는 것이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하면 답 찾기가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숙보기를 오랜만에 우리가 수업 전에 숙보기를 보는데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세요. 8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가 총론이죠. 8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가 총론이고 여기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14, 15
부동산의 특성 하나. 그 다음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부동산의 분류에서 하나. 이거는 항상 한 문제씩.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세 문제. 만일 네 문제가 출제가 되면 8페이지도 하나, 9페이지도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일단 세 문제 중심으로 갈게요. 그러면 8페이지에서는 아래쪽 표준 산업 분류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는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귀찮다는 거죠. 귀찮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표준 산업 분류 구분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9페이지 제루에 복합 개념의 분류는 필히 해야 됩니다. 필히. 자, 다음 2번 문제 갑시다. 토지의 용어 정의입니다. 자, 이제 키워드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쉽죠. 선화지를 먼저 보시고 키워드를 찾아가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선화지. 다음 2번 자연 상태 그대로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지 또는 원지. 소지 또는 원지. 답은 2번 됩니다. 자, 그러면 부지가 답이라면, 아니 부지가 정답이라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지 안 돼요. 도로, 하천, 철도. 자, 봅시다. 숲보기에서 구경 하나 할게요. 부지를 찾아봅시다. 10페이지 갑니다. 우리 교재 10페이지. 큰 1번에 양갈로 1번 부지 넣어줘. 그러니까 만일 부지가 정답이다 라고 한다면 지문에는 도로, 하천, 철도 그 중에 무엇인가는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2번은 X,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맹지는 우리가 두 가지 나누어서 따로따로 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두 번째, 도로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다. 정확합니다. 맹지. 4번, 필요한 것만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지역 상호 간 전환되고 있는 후보지입니다. 이행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그러면 이행지가 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수면 아래로 잠겼다 그랬으니까 포락지라고 해야죠. 포락지. 답은 2번. 토지 용어 정의는 필수입니다. 물론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죠. 무조건 답 찾아야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벼운 지문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지문도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키는 정보활동화. 자, 정보활동 체크하시고 아래다가 임장활동이라고 써볼까요? 정보활동과 임장활동은 항상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이 됩니다. 다음 2번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다 그랬네요. 한번 생각하고 갑시다. 체유효 이용이라는 얘기는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용도의 다양성이 전제 조건이겠죠. 또는 부정성이다. 용도의 다양성도 된다는 얘기죠.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키는 부동산의 관리죠. 우리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관리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세차도 하고 매번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영속성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이행과 전환. 자, 공급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토지의 공급. 공급은 두 가지로 구분했죠. 물리적 공급도 있고 경제적 공급도 있고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경제적 공급은 된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성.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용도의 다양성. 그렇다면 경제적 공급의 예를 들어 보세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다시 경제적 공급의 예를 들어보세요. 후보지, 이행지, 매립지, 간척지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행과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이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5번 갑니다. 절대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보시고 개별성 찍으면 큰일 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개별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답은 4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총론입니다.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수요 공급으로 갑니다. 수요 공급도 세 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세요. 그럼 수요 공급에서 세 문제가 나올 때와 5문제가 나올 때 뭐가 다르냐? 그럼 5문제가 나오던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느 파트가 출제가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든 5문제가 출제가 되든 수요 공급 파트에서 다루는 문제는 100% 다 나와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일 5문제가 출제가 되면 세분화시켜서 놓는다는 얘기죠.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출제하고 세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출제한다는 겁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 계신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보고 정리하고 갑시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 정의.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뭐라고 정의하죠? 아니요. 자, 잠깐 봐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게 정확한 정의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요량의 변화 뭐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곡선상.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 두 번째 구분할 것은 가격. 가격이 보이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안 보이면 수요의 변화.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첫 번째 키가 곡선 자체가 이동했답니다. 그렇다면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또는 수요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게 옳은 지문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가격 이외.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했답니다. 그럼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3번 대체제. 어쨌든 대체제는 올해도 변함없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해는 수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 어차피 출제는 될 텐데 박스 안에 여러 개를 넣고 다음 중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몇 개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몇 개냐?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일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첫 번째 키는 대체제. 대체제 같으면 우리는 빨리 뭘 찾는다고요? 가격 찾으세요.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대체제는 뭐라고 기억하는 거죠? 비례. 무엇이 비례한다는 겁니까? 가격과 가격이. 근데 가격은 없다, 그죠? 그러면 가격과 수요가 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답니다. 누가요? 수요자가.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답니다. 그럼 지금 집 안 사겠죠. 수요 감소. 수요가 감소니까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5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키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뜻이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곡선상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따라 답은 5번 되는데, 자, 이 지문을 다시 보세요. 아니면 곡선상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았다면 가격이 있는지를 봐야죠. 원자재 가격은 가격이 아니죠. 생산비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설령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문 하나라도 보일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되고 궁금한 것은 바로바로 밴드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갑니다. 균형점의 이동. 변함없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자, 그러면 먼저 균형점의 이동은 지문이 딱 주어지면 조건을 빨리 찾아야죠. 1번의 조건은 뭔가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그런데 이동의 크기를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가 답이다. 그런데 알 수 없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쪽이 알 수 없는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곡선들의 이동 방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이 알 수 없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고 곡선이 반대로 움직였죠. 그럼 양은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수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 자, 2번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공통점 차이점 말해보세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공통점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차이점이 뭐죠? 모두 이동했다. 그리고 공통점 또 하나 있죠? 이동의 크기는 모른다. 이동의 크기는 모른다. 근데 차이점은 동그라미 1번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반대로 움직였는데 2번은 모두 증가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이 알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럼 양은 변해야죠. 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만 가지고 판단한다. 수요가 증가니까 양은 증가한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2번과 3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2번 지문과 3번 지문의 공통점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그럼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 오케이. 1번, 2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은 했는데 수요 곡선이 많이 이동했다는 건지 공급 곡선이 많이 이동했다는 건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3번은 이동의 크기가 똑같답니다. 그러면 3번처럼 출제가 되면 즉 곡선이 둘 다 이동하고 이동의 크기가 같다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이다. 알 수 없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말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변. 그런데 어느 쪽이 불변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1번, 2번에서 알 수 없다를 판단한 기준과 똑같아요. 그러면 3번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가격이 불변입니다. 가격이 불변입니다. 가격은 일정. 그러면 양은 변해야죠. 무엇으로? 수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양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자, 1, 2, 3번 지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계속 들어요. 뭐라고 말하는 설명을 들으시고 안 되면 숫보기 파트 특강으로 가서 이 파트를 찾아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과 5번. 4번과 5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은 했는데 이동의 크기가 다른 경우죠. 이럴 때는 큰 쪽을 선택해서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것처럼 처리한다. 4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그럼 뭘 선택한다는 겁니까? 공급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즉 공급 곡선 하나만 이동했을 때는 양을 먼저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반대로 상승한다.
5번은 수요 감소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모두 다 감소.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탄력성.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비탄력적의 정의죠. 여러분, 비탄력이 무슨 말이죠? 일단 그 전에 동그라미 1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99.9% 똑같다 있습니다. 차이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량,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5가지죠.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전부 다 시험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숲보기로 가서 페이지는 26페이지를 볼까요? 26페이지. 26페이지 큰 2번을 보시면 수요 탄력성 종류 및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범위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다 나와요. 그러면 숲보기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1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지만 결론이 똑같다고요. 그럼 찾아보세요. 비탄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노란색,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이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많이 변한다.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이고 분자가 양이죠. 그럼 한쪽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은 적게 변한다는 뜻이니까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은 많이 변하고 양은 적게 변하는 거죠.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이 양의 변화율보다 크다. 1번은 X.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0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숲보기 잠시 확인하시고요. 완전 탄력적이다. 부호는 무한대. 완전 비탄력적이다. 0. 그러니까 0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프 형태는 그렇죠?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뒤에는 다 틀려야 되겠네요. 따라서 완전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곡선의 형태는 수직.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관찰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장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은 장기라는 말을 관찰 기간이 길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탄력성은 크다.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여기서는 동의어 3가지를 보세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 형태를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각쌍곡선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이렇게요. 수요와 공급은 어차피 가격과 양의 관계고 직각쌍곡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위 탄력적이고 직각쌍곡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림 하나 구경하시고 갑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 방금 보셨죠?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정확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래프 형태 어떻게 된다고요? 수직. 어디가 불변? 양. 그럼 양은 불변이죠. 자, 양은 수요 변화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고 아니죠. 양은 무조건 불변이라고요.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변해야죠. 따라서 수요 변화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탄력성이었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되든 아니면 그냥 탄력성만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오든. 그러니까 아래 보기를 보시면 A와 B는 계산을 한 거죠. 그중에 무엇인가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문제 스타일로 출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 스타일을 정리해 두는 게 편하시겠죠. 어떤 형태도 문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A. A는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이죠. 분자가 수요량이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10% 변했고 아파트 수요는 4% 변했답니다. 그 뒤에 상승 감소를 지금 표기 안 하는 이유 아시겠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10분의 4, 0.4가 됩니다. 그런데 0.4는 1보다 작죠.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A는 0.4 비탄력적인 형태입니다. 다음 B로 가겠습니다. 교차 탄력성.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교차 탄력성의 전제 조건은 재화가 두 개죠. 한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저렇게 깔끔하게 정보를 안 준다는 거죠.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저걸 정확하게 읽었어요. 시작.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은 10% 상승이죠. 자, 가격 탄력성 이외에는 저 상승 감소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 다세대 주택 수요량은 8% 증가합니다. 따라서 10분의 8, 둘 다 증가. 따라서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죠. 0.8입니다. 만일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때 다세대 주택 수요량이 8% 감소라고 했다면 이 화살표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였죠. 그럼 마이너스 0.8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해요. 첫 번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계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숫자를 보고 결정해도 돼요.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이니까 대체제로 결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그럼 다시 읽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라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 자,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세대 주택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상승했더니 증가했죠. 비례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대체제.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